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저는 한국 철학이 전공이고요. 이전까지는 중국 철학을 오래 하다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철학을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제 고민은 이렇게 중국 철학을 이제 제가 중국 철학은 제가 80년대 고등학생 그랬는데, 그때 동양학 붐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김용옥 선생님의 동양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책이 있었고, 저는 이제 그걸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연히 접해가지고 중국 철학을 하다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철학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다 보니까 제 문제의식이 과연 이 중국 철학과 한국 철학의 차이가 뭔가,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제 박사 논문에 쓴 거고, 그런데 그거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해볼까요?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상이 동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동학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아마 다른 서당 강좌는 주로 역사 쪽으로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전공이 철학이다 보니까요, 조금 추상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동학이 중국 철학과 한국 철학을 차이 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사상일 수 있는가? 이게 과제인데,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교과서적인 정설은 동학은 중국의 유교, 불교, 도교를 종합하고 절충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별로 그 두 개를 차이 지을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게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더 그런 한국 사상의 독창성과 창조성이 사라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 동학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의 문제로 결국 귀결이 되거든요. 결국 그게 이제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학에 대한 역사적인 해설, 특히 이제 논문 전쟁 설명을 둘러싼 역사적인 연구는 끝도 없을 정도로 많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의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연구는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일단 제가 동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출발이었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고요. 오늘 제목은 이제 인문학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제가 다뤄봤는데, 동학과는 좀 무관할지 모르지만 요즘 인문학이 붐이라고 하잖아요. 붐이 된 지도 오래됐는데, 확실히 시민 강좌도 늘고 이런 것처럼 동학 서당도 인문학의 붐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 이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거는 그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라는 게 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문학이 붐이고 교양 강좌는 늘어났는데 시민 대상으로, 저도 인문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끝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전 강의다 하면은 동서양의 고전을 다 섭렵할 수 없을 뿐더러 중국 고전만 해도 이건 평생에도 못한 유교라면, 그래서 이게 그냥 지식의 습득으로만 끝나면은, 물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만 한도 끝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이 학문이라는 게, 공부라는 게 어떤 자기가 방향을 잡고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필요한 지식들을 습득하는 게 되게 대학원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향성의 고민을 하다가 이것은 결국 한국학의 하나의 과제라고 할까요? 한국 인문학의 어떤 방향을 우리가 못 잡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선배 학자분들을 좀 비판한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문제의식에서는 결국 그러면은 한국학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인가라는 게 제 문제의식이었고, 그때 말하는 한국학은 한국 인문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인문학,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 태계를 연구하고 율곡을 연구하고 그런 걸로서의 한국학도 물론 있지만, 지금 우리의 현재의
과제로서의 한국학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그게 이제 제 하나의 문제의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그 촛불 집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많은 이제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특히 그런 그 사회적 문제, 실천적 문제도 역시 어떤 학문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이 돼줘야, 사상적으로 뒷받침이 돼줘야 저는 그 운동의 지속성도 있고, 사실 동학도 그런 의미에서 오래 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의 동학이라는 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학은 무엇일까라는 게 이제 제 두 번째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첫 번째하고 겹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그 학이 없지 않는 거라는 게 제 대답이고, 그건 이제 저희 인문학자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동학이라고 할 만한 대한민국의 학이 지금 21세기에 있는가라는 게 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문학의 부음은 뭐 예를 들어 서양 우리가 고전을 배우고 중국 고전을 배운다, 뭐 조선시대 역사를 배운다. 그게 지금 우리의 학이 될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 해겔을 가지고 21세기 한국의 방향을 설정할 학으로 잡기는 어렵거든요. 참고는 돼도 공자 맹자나 노자 장자나 주자 양명으로 하는 것도 좀 어렵고, 이제 와서 뭐 태계 율곡을 다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의 학을 어떻게 잡고 그 잡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지금 제가 제목을 단 한국의 인문학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결국에는 기승전결 동학이 되겠지만, 동학에서밖에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이게 제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그 문제를, 그렇다고 제가 이런 체계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그 문제를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고민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발제,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 다시 돌아와서요. 그럼 동학이 이제 우리 한국 인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상적으로는 적어도 우리가 그 동학 혁명에 대한 높은 성취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사상적으로는 물론 사람이 하늘이라는 뭐 탁월한 그 인권 사상이 있다는 걸 공감을 하지만, 그 창조성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그게 과제가 되거든요. 즉 기존의 유교, 불교, 도교를 종합한 것일 뿐인 동학에서 무슨 창조성을 볼 수 있는가라는 게 이제 저희로서는 학문적인 과제인데, 이 장애를 어떻게 벗겨야 될 것인가 라고 문제를 설정했을 때, 제가 볼 때 두 가지, 우리의 그 인식을 가로막는 장애는 중국의 유교하고 서양의 근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 한국 사상을 한국 사상으로서 보기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인식론적 장애물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모든 게 중국의 유교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학자들한테는 좀 그런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유교를 많이 나름대로 좀 연구해 본 놈으로서 감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착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돌아서 말하지 말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동학은 유교의 대중화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동학은 유교의 좌파다, 어떤 분들은 동학의 천은 뭐 유교에서 왔다, 공자도 천을 얘기하잖아요, 하늘을,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저로서는 이거에 동의를 하는 순간 동학 다음은 사라지고 동학은 죽는 것입니다. 한국 사상은 거기서 죽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과격한 말을 하느냐. 저도 20년 넘게 이 중국 철학을 해봤지만, 유교도 하고 도교도 해봤지만, 그 삼교를, 유불도 삼교를 아무리 종합을 해도 동학은 나올 수 없다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네. 뒤집어 말하면 왜 그렇게 간단하게 동학을 유교로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느냐, 자신 있게 중국 사상으로 다 환원시켜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느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유교도 모르고 중국 사상도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하고 동학도 참 고민을 덜 하신 분들이 쉽게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학을 디펜스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제 이제 하나의 장애물이고, 우리의 눈을 가로막는. 또 하나는 서양 근대라는 이제 장애물은, 이거는 뭐 우리 사회 곳곳에 다, 특히 학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서요. 학제 체제부터가 다 이제 서구식으로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동학은 좋은 것이다라고 할 때에 그
그 좋은 것도 서구 근대적인 기준에 맞춰서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늘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나쁜 것도 그러고 항상 그 기준이 서구 근대라는 게 있고 또 한쪽에는 중국 유교라는 게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우리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랄까 편견이랄까 색안경을 걷어내야 저는 동학교로서 동학 사상으로서 그 자체로서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그 자기 부정이 필요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우리 한국 그 창조적인 인문학을 가로막는 사실 두 가지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왜 동학에 주목을 하느냐? 동학은 이 두 가지 어떤 의미에서 이 거대한 세계의 중심 문명이잖아요. 중국의 중화 문명, 서구 유럽 문명. 그 문명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보려고 한 한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최초의 학문이라는 점에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실마리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동학은 뭐냐? 한국인의 토착적이고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인문학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중국적인 틀이나 서양적인 틀로 반론을 하시면은 제가 또 그걸 이제 디펜스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중국 정도는 어느 정도 다 제가 디펜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제가 증명을 하는 게 오늘 지금 이렇게 소개해드린 짧은 이런 사료들이거든요. 그럼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동학의 핵심 사상이 사람이 하늘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하늘 사상의 기원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으며 그게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비전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첫 번째 제가 하늘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해봤는데 누리다는 말은 향유하다는 말의 우리말 표현이죠. 그 한반도에 관련된 이 문헌으로 된 예를 들어서 환단곡이나 이런 그런 뭐랄까요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 거는 일단 괄호에 놓고 찬반 양론이 있으니까요. 괄호에 놓고 가장 오소독스한 문헌으로 된 기록 최초의 기록은요 한국 측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있었는데 유실됐겠지만 중국 고대 정사라고 하는 삼국지라는 정사에 있습니다. 3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게 가장 학자들이 누구나 인정하는 한반도하고 그 이른바 동북지방, 만주지방, 요동지방에 관련된 기록인데요. 삼국지, 유비관우 장비의 삼국지죠. 우리가 아는 소설 삼국지는 뒤에 이제 명나라 때쯤 나온 거고, 그건 정사 삼국지라고 진수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천하 세계관이 있으니까 그 중심도 천이지만 주변 국가를 또 이제 이렇게 서술을 하잖아요. 우리는 동이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서술이 돼 있죠. 거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동학의 눈으로 보니까 동학과 관련된 기술 중에 하늘에 관한 기사가 있어서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한반도하고 만주 일대 8개 국가 중에서 반에 해당하는 4개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천 행사를 거행하고 있었다, 정기적으로. 그거는 일종의 음력으로 10월달이니까 되게 이제 추수감사, 그러니까 추석 같은 행사거든요. 의례라고 제가 썼는데 행사가 맞을 거예요. 의례하면은 너무 포멀한 느낌입니다. 왜 행사라고 하냐면은 그때 그 기술을 보면요, 온 나라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모였다 하는 국중대회라는 거라고 음주 가무를 즐겼다는 이런 이제 기술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무슨 국가적인 행사라기보다는 그 민간인들의 자치라고 할까요? 자체적인 축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사도 있냐면 비단 옷을 입고 자기를 막 꾸미면서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그것도 여기 지금 취해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런 느낌을 전국에서 한 겁니다. 보문 취해가 아니라 전국 취해가 되는 거겠죠. 이런 느낌의 기사가. 근데 그 목적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동학은 이거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문의 틀에 담은 거고, 이거는 동학의 원형적인 형태인 거죠. 제가 볼 때는 3세기 기사인데 뭐 거의 그 전부터 이렇게 왔었다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우리 2002년 월드컵 응원도 하고 뭐 촛불 집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전국이 어떤 축제로 물들어진 그런 이제 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사료에 있는 기사인데 공회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런 표현도 재밌는데 공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공무원 할 때 공은 국가나 정부를 의미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공공장소나 공중도덕할 때 공은 그냥 이런 퍼블릭 스페이스 같은 걸 말하거든요. 우리 민간인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이 공회는 이 사람들이 이 공공적으로 이렇게 모인 행사였다는 의미의 공회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요. 이것을 종교학자 정진홍 선생은 이 고대 부족 국가의 제천 행사를 하늘 경험이라는 표현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종교적이고 예술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한국인들이. 근데 이제 왜 이런 그 행사가 저한테는 인상적이었냐면, 전 중국 철학을 하다가 그걸 보니까 중국 철학이나 중국 사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주 특이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 제천의례는 대단히 정치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이건 공식적으로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개설책에도 다 나와 있는 정도의 상식적인 건데, 그래서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천자를, 황제를. 즉 하늘과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천자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대리인인데, 그런데 한국이나 한반도나 그 만주 일대 사람들을 보니까 중국인들이 일반인들이조차도 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게 아주 특이하게 보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징을 서술하잖아요, 되게. 물론 평가 이런 건 없었습니다. 아마 이런 점을 들어서 이 정치학자 김석근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제천의례 이런 공회 또는 국중 대회를 민회의 원초적인 형태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저는 대단히 탁월한 해석이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은 민회의 원초적인 형태라는 말은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고대인들이 일종의 민주주의의 초보적인 경험을 거기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민회의 원초적인 형태라고 하셨겠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동학에서는 이러한 민들을 천민이라고 하고 또 천인이라고 했습니다. 동학의 특징은 모든 개념 앞에다 하늘을 붙이는 거니까 하늘 사람, 뭐 하늘 백성. 일종의 그 당시 축제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동학에서 보면 다 하늘을 경험하고 공유하고 향유하고 누리는 하늘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이 비록 동학하고 뭐 차이가 1500년이 차이가 납니다만, 사상이라는 거는 그 위에 뭐 종교나 철학의 여러 학파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상은 우리 그 DNA처럼 뭔가 조류에 흐르고 있는 지하 수맥 같은 거에서 이 고대 부족가들의 제천의례 행사하고 나중에 19세기에 나온 동학은 상당히 보이죠. 그런데 다 되게 그러거든요. 하다 보면 서양 철학도 칸트 헤겔을 하려면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모르면 우리가 모른대요. 그만큼 영속적이라는 거고, 중국 철학도 주자양명을 알려면은 공자맹자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전혀 허황된 저는 그 연결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해하는 한 문헌적 확실하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즉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그 신빙성 있는 자료가 3세기에 중국 정사 삼국지에 나오는 기록인데, 거기에 있는 제천 행사가 특징적이었다는 거는 한국 사상의 첫 페이지는 저는 이걸로 쓰여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당군 신화를 쓰고 싶지만 그거는 12세기 삼국유사에 공식적으로 기록이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을지 몰라도 학자들은 일단 기록으로 돼 있는 거를 신빙을 거기 신뢰를 하기 때문에 한중일이 대화를 하려면은 그런 걸로 일단은 우리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고고학적 유물도 있죠. 근데 그건 또 다른 분야고 저도 모르지만 문헌적으로는 일단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그럴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 중국에 가서 발표를 한다. 그럼 이런 걸 가지고 한국 사상의 특징을 설명을 해줘야 그분들이 납득을 하지. 그분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문헌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설득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런 기사가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동학을 설명할 수도 있고 중국 사상과의 차이도 설명할 수가 있어서. 예,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는데요. 일단 이때 이 하늘, 물론 이제 그 기록에는 한자로 쓰였으니까 천이라고 써있지 뭐 하늘이나 한글은 당연히 안 나오죠. 세종대왕 이제니까 그 천인데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이제 하늘이고, 아마 그 말이 언제쯤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관념이나 사상이나 뭐 정서 같은 건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하늘이라는 사상으로 중국의 천을 수용하는 그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19세기나 20세기에 서구의 기독교의 신, 이른바 가시라고 하는 창조주를 수용하는 바탕에 한국인의 하늘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인의 이 하늘 개념은 중국의 천이나 중국 문명이나 서양의 신이나 서양 문명을 수용하는 바탕이나 토대나 그릇으로 저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이게 좀 애매모호해야 돼요. 이게 너무 분명하면 창조주다. 그러면 무신론과는 수용되기가 어렵고 양립되기가 어렵고, 중국의 천은요 지금 천자의 제천의례처럼 너무 정치적이고 또 유학에서 보면 좀 지나치게 도덕적인 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과 또 안 맞는 하늘적인 거를 수용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이해하는 한국인의 하늘은 어느 정도 애매모호하면서 어느 정도 인격적인 면도 있으면서 또 어느 정도 중국의 하늘처럼 자연적인 면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매모호성이나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좋게 작용하고, 흔히 회통이라고 하는데 회통의 근거로서 작용을 했다고 생각해서, 만약 오늘날 우리가 중국의 유교 문명, 또 서양 문명 이런 것들을 다시 회통을 시켜서 종합을 해서 새로운 인문학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하늘 개념이 하나의 실마리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천자문을 이렇게 우리가 할 때 하늘, 천, 따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하늘이란 우리 뜻으로서 중국의 천을 이제 해석했다는 거고, 만약에 하늘은 해분이다 그러면 해분을 우리가 하늘로서 이제 해석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이제 유사성도 있으면서 그 양자 사이에 약간의 차이도 있는데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게 저희 하나의 과제인 겁니다. 왜? 문어는 동학의 동경대전까지도 다 한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중국학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 천이나 그 천이나 뭐가 다르냐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표기야, 그 19세기 훈민정음 15세기에 나왔지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사대적이라서 동학까지 와야 한글 경전이 용담미사가 최초에 나오지만 그 전까지는 다 한문으로 학문을 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한문으로 표현을 했겠죠. 근데 그 천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늘을 떠올렸다면 같을 수가 없겠죠. 이제 그 하늘을 그걸 증명을 해야 되고 그게 저희 과제였는데, 중국의 천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제자백가가 이 중국의 뭐 논어맹자, 노자장자를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천도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중용에도 천도, 맹자에도 천도, 노자에도 천도, 장자에도 천도. 물론 노자, 맹자, 공자, 장자 조금 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바깥에서 보면 다 천도인데 그 말은 천을 하나의 도로서 파악했다. 그렇죠? 나중에 주자학, 성리학으로 가면 천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건 천을 하나의 리로서 파악했다. 그때 도나리는, 도는 원래 뜻이 길이고 우리말로 말하면 리는 결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이건 질서라는 뜻이에요. 즉 그게 꼭 수학적 질서는 아니더라도 인간의 이성적 또는 도덕적 능력으로서 파악 가능한 질서를 말할 때 중국인들은 도나리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도나리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이른바 천인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중국인들이 말하는 천인합일은 그것도 현대 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인데 어떤 우주적인 질서나 원리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천인합일입니다.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의 천은 질서고, 제가 인텔리저빌리티라고 했는데 리라는 말이 우리가 리성이라는 말의 번역어도 있듯이 인간이 파악 가능한 거를 중국인들은 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단히 서구적인 합리성과 비슷한 면이 많고, 제자백과부터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인문학이 빨리 이 중국인들은 개화된 거라고 할까요? 빨리 인문적이 된 거죠. 예,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이거를 철학적인 천 굳이 구분하면은 그럼 하늘은 비교적 종교적인 하늘, 이렇게 이제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인의 영성을 이제 대변하는 말이다. 하늘이 종교적이라는 거는 그거는 인간이 다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미지의 차원이 있고, 신비의 차원이 있고, 초월의 차원이 있고, 또 어떤 우리가 환원 불가능한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 체계로, 그래서 체계화되지 않는 그런 의미의 그런 함축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자가 논어에서 천에 대해서 여러 언급이 있거든요. 어떤 때 보면은 좀 인격적으로 말할 때도 있어요. 하늘이 나를 버렸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라는 제자가 죽었을 때 하늘이 나를 버렸다. 비슷한 말도 하고. 그때는 좀 진짜 인격적인 점도 있는데 정반대의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늘은 말이 없다. 하늘은 말이 없지만 만물을 생성시킨다. 나도 하늘처럼 말이 없고자 한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황당한 겁니다. 아니 선생이 저처럼 이렇게 떠들어야 이게 선생인데 말을 않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황당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만큼 중국인의 하늘 개념은요, 흔히 학자들이 자연천이라고 하듯이 이 질서 같은 겁니다. 자연의 운행. 그게 일종의 제국 문명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이 질서로서 천하를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동학은 한참 시기는 점핑합니다만, 중국은 말이 없는 무언의 천이 갈수록 더 주자로 가면 리로 해석되고 청대로 가면 기로 해석돼서 어떻게 보면은 더 자연과학적이라고 할 때, 실증적이라고 할 때, 구체적이라고 할 때 그렇게 발전하는데, 동학은 물론 민간에서 나왔지만 그 당시 박명수 교수님 표현대로라면 농민의 3분의 1 반에 가까운 수가 동학에 다 공감을 했다는 것은 비주류도 아니거든요. 주류 사상인데, 동학의 첫 번째 경전의 첫머리인 동경대전에 보면은 말이 없는 하늘이 아니라 최재와도 대화를 하는 하늘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 유명한 천어체험이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 이런 하늘이 중국의 하늘과는 저는 이렇게 같아질 수 없는 하늘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같아질 수 없는 하늘이죠. 공자 시대부터 이미 중국은 하늘은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도교에 가면 천상계도 있고 하늘에서 천소가 내려오고 그런 건 있습니다만, 천상계라는 존재가 없다는 건 아닌데, 재밌는 거는 도교에서조차도 노자건 태상루군이건 누구건 원시천존이건 다 사람이 수양을 해서 성인이 돼서 천상계에 올라가서 옥황상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성인 문명이에요. 인이에요, 인. 여기 올라가서 됐다가 이제 구제를 하려고 내려오는 거죠. 구제를 해주려고. 그렇지 초월적인 서양 같은 신은 아예 없습니다.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때 신이 됐다는 거는 부처님처럼 어떤 능력이 이제 생긴 거겠죠. 수양을 해서. 근데 우리는 당군 신화 같은 걸 봐도 그 당군이 여기서 수양을 해서 올라갔다는 말도 없고 그 족보를 모르죠. 어쨌든 동학의 하늘님도 그런 성인으로서의 하늘은 아니고, 성인이 파악할 수 있는 하늘도 아닌 겁니다. 인간과 감응하는 하늘이고, 인간과 대화하는 하늘이고, 그래서 계시를 주는 하늘이고,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기독교적인 하느님에 가깝죠. 유교적인 천보다는. 그러나 창조주가 아니고 이 세계 안에 있는 하늘이라는 점에서는 중국의 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하늘은 중국의 천과 서양의 갓의
정말 그 중간에 애매한 지점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애매모호성이 참 알맞은 거지, 좋은 거지. 오히려 양쪽과도 대화를 할 수 있고 양쪽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이건 이제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가 천을 하늘로 해석한다, 하늘천이라고 해석할 때 하늘과 천이 같으냐 다르냐, 다를 수 있다면 그 중국의 천과 한국의 하늘은 다르고 그걸로 짜여진 사상 체계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럼 똑같이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의 인을 사람으로 해석해서 사람인이라고 할 때 그 사람과 중국의 인이 같을까? 즉 한국의 인간관과 중국의 인간관이 같을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고 그게 다른 데서 공학적인 인간관도 나올 수 있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고 저는 모든 개념을 그렇게 다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쉬운 작업은 아니죠. 비슷해 보이는 거에서 차이를 낸다는 것은 저도 해봤지만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죠. 그게 그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커리큘럼에 따라 배우느냐의 차이인데 제가 만약에 한국학 센터를 차린다면은 처음부터 그런 그 감각을 길러내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헌, 중국 문헌과 한국 문헌을 보는 그런 연구자를 저는 처음부터 길러내고 싶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양학을 한다, 우리가 한국학을 한다, 한국사를 한다, 한국 문학을 한다, 중국사를 한다, 중국 문학을 한다, 한국 철학을 한다, 중국 철학을 한다. 모든 사람들이 한문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마치 우리가 서양어를 하면 영어를 해야 돼. 그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대개 맹자, 사기 이 정해져 있어요. 뭐 시경, 서경도 좋고 다 정해져 있거든요. 다 중국 텍스트란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쓴 한문은 일종의 콩글리시 같은 거니까 저도 안 보죠. 오소독스한 한문을 보려면 그걸 봐야 돼요. 또 맹자는 문법이 잘 돼 있대요. 그래서 대학원 시험 준비할 때 보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는 순간 우리의 사고는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짜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어를요 성경으로 배웠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우리 이제 지배하는 거죠. 나쁜 건 아닌데 거리를 이제 두면 좋은데 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으로 동학을 봐요. 그 천은 절대 맹자 공자의 천을 못 벗어나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봐서 알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분석하는지도 알아요. 제가 그렇게 해봤으니까. 근데 또 답답한 거는 그럼 그 고전이 물론 이제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맹자를 갖다 치지만 고전이 꼭 중국 고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조선왕조실록도 우리의 고전이고 삼국유사 삼국사기도 고전이고 동학도 고전이고 최한기도 고전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게 고전이라는 그 인식이 얼마나 저는 있을지 일단 그레이드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공자 맹자를 우리가 100점 고전이라고 한다면 최한기의 고전을 한 10점이나 주려나? 근데 그렇게 되면 한국학은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한국학은 안 돼요. 아직도 안 되거든요. 똑같이 점수를 줘야 됩니다. 동학은 체계가 떨어져도 우리한테는 고전인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플라톤이 아무리 체계가 탁월해도 그건 서양인들의 고전이고 우리는 영원히 배우는 입장입니다. 그 문화를 여기다 이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되게 다 그렇게 서양 고전이 탁월하고 그 다음에 중국 고전이고 이제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은 뭐 정년퇴임이나 하면은 이제 제가 그 분위기를 다 아니까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거꾸로 이 중국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조선 성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조선 성리학을 하시는 분들도 유교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 유교는 중국에서 온 것이고 그래서 다분히 중국의 틀로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퇴계나 뭐 율곡이나 다산의 체계로 보면 동학이 참 미신적으로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줄무늬나 외우고 경전이라 했죠. 몇 글자 안 되고 농민들이 한 거고. 근데 저는 거꾸로 제 박사 논문은요 거꾸로 올라갔어요. 동학에서 다산 퇴계 거꾸로 올라가고 최종 지점이 제천을했거든요. 그래야 한국의 특징이 보이는 겁니다. 즉 동학의 요소를 다산 퇴계나 제천을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학파는 달랐습니다. 유학, 동학. 그리고 사실 유학자들이 동학군을 탄압하고 그랬거든요. 민모군을 조직해서. 그렇지만
때만 그 말이 그 나물이지. 제가 볼 때 그놈이 짠 거라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그거를 봐야 퇴계하고 주자학의 차이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대개는 동학은 이제 철학으로 안 치고 잘해야 다산이나 최양에서 다 커트를 합니다. 철학하시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주자 퇴계 봐봤자 퇴계가 잘해야 주자를 심오한 걸로 끝나지 거기서 질적인 차이를 못 잡아내거든요. 그건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학을 한다는 거는 학파를 구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조선 유학 전공자니까 난 퇴계 전공자니까 난 조선 유학까지만 할래. 그게 아니라 한국학을 한다는 건 한국인의 사상의 맥이 뭐고 특징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그 국한을 틔워야 됩니다. 유학이니 동학이니 뭐 이런 주기론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진짜 그걸 잡아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바보죠, 사실. 왜냐하면 전문성이 또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요즘에. 사이언스라는 말이 분과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정치학하면 폴리티컬 사이언스, 사회학하면 소셜 사이언스듯이 그 전문 분야를 해야 요즘에는 인정을 받고 그게 또 이 근대 학문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같이 이런 거를 얘기를 한다는 거는 좀 주제 넘을 수도 있죠. 네가 뭐 대가도 아니고 아직 젊은 놈이. 하지만 뭐 저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천과 한국의 하늘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중국의 학문을 주자학에서는 리학이라고 하고 또 한나라 때는 주석을 많이 했다고 해서 경학이라고 했거든요. 경전 해석. 도교도들은 자신의 학문을 도학이라고 하고 청나라로 가면 뭐 기학이라고 하고 실학이라고 하고 모두 이렇게 학을 붙여요. 중국 철학사를 읽다 보면. 저는 그게 참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한국은 무슨 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부러웠거든요. 동학은 자기들을 동학이라고 한 거죠. 그거를 그거를 가지고 단서를 잡아보면은 중국이 도로서의 학문, 즉 하늘, 천을 질서로 파악한, 세계를 질서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했던 도로서의 도학이라면, 그래서 도덕이니 득도니 도인이니 도리니 모든 개념 앞에다 도를 붙였다면 한국인들은 여기도 뭐 하늘 뭐 하듯이 천학이라고 한국적 학문의 특징을 네이밍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제 하나의 결론이었습니다. 즉 중국은 도학이고 한국은 천학이다. 그 말은 중국의 천학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한국의 도학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얘기도 아니죠.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 문화를 뭐 90% 이상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도학이 강하죠. 하지만 중국과의 다른 차별성이 천학에서 나오는 거고, 중국은 천학이 있었다고 해도 항상 도학 밑에서, 즉 도로 파악된 천이랄지 하늘이랄지 도학이 제일 최고의 궁극적인 지점이었습니다. 노자는 그래서 하늘은 도를 본받는다까지 했잖아요.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까지. 이게 중국인들의 어쨌든 그런 세계관이었다고 저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도학과 천학이다. 서양은 뭐 과학과 신학이겠죠. 네, 그게 이제 천과 하늘의 차이인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조선 성리학 얘기인데요. 조선 성리학의 마지막에 동학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인의 하늘을 저는 철학화되지 않는 하늘이라고 해봤습니다. 일종의 미지의 X 같은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주자학이 조선시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고려말 조선 초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권근인데 아주 초기의 인물이죠. 주자학은 태극도설이라고 해서 우리 태극기 있잖아요. 그런 태극 문양의 그림을 우주를 설명한 데서 시작하거든요. 우주로. 제일 위에 태극이라는 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은 게 있고 추상적인 게 있고 거기서 음양, 오행, 만물이 나온다 이런 유명한 태극도가 있는데, 이 권근이라는 분도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천인도라고 해서 하늘과 인간의 도. 오늘 그림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 그림을 보면 재밌습니다. 제일 위가 태극도 아니고 리도 아니고 주자학인데 이 천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천을 글자를 쪼갭니다. 잘 보시면 제일 위가 한일자고 그 다음 큰 대자잖아요.
그래서 천은 일과 대이다 이렇게 쪼개거든요. 근데 일도 우리말로 뜻을 풀이하면 한일자고 대도 크다는 뜻의 클 때인데 이건 다 우리말로 하면 한이라는 말로 다 동화 반복이 돼요. 한결에 할 때는 하나의 결이고 한살림 할 때는 큰 살림이잖아요. 그리고 하늘과 한해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제 추측에 권근이라는 분은 하늘이라는 말과 한이라는 말의 어떤 유사성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렇게 쪼갰는지도 모르겠어요.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말에 하늘이나 한이라는 말에 어원적 유사성이 있다는 말도 하잖아요. 어쨌든 이 권근이라는 성리학자가 볼 때 주자학에서 말하는 태극이나 리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이분은 하늘을 더 높은 걸로 지금 보고 있다는 이게 반증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리인이 기니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가장 궁극적인 지평을 하늘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야지마 히로시라는 이분 동양 사학의 대가이신데 지금 성균관 대학에 계시죠. 이분은 한국인의 하늘을 일종의 미지의 세계,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김동완이라는 철학자를 인용하면서 이성이나 질서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초월적인 X 같은 거라고 보셨고 이게 주변 문명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주변 문명이 이제 중국의 주변 문명이라고 했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인들이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은 주변 문명의 특징은 항상 중심 문명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발달했다는 게 특징이 있다. 이런 말씀까지 이제 덧붙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질서로 파악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질서를 포섭시키겠다는 얘기도 됩니다. 천하를 경영해야 되니까 천을 중심으로 주변의 오랑캐를 이렇게 칭찬을 많이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국의 이 하늘이라는 거는 인간이 영원히 그렇게 포섭할 수 없는 어떤 미지의 X 같은 거고 한국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늘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겸손과 공경과 이런 이제 정서랄까요? 윤리가 발달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떤 그 초월적인 거를 늘 상정하면서 자기를 거기에서 이제 비추어보고 낮춰보고 그러니까 아주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건방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건방지지가 않다는 겁니다. 주변 문명의 특징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폭력이나 공격적인 걸로 가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평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가? 3.1운동이나 촛불 집회처럼 바로 이런 정서 때문에 그걸 발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이 하늘을 향한 어떤 동경이나 그리움 같은 게 한국인들은 있고 그게 고대 세계에서는 제천을해로 드러났고 그거를 만약에 제가 한자로 표현한다면 이제 사천 이때 사는 생각사인데 원래 사는 그리워하다잖아요. 우리말로 괴다. 조선시대 뭐 삼위임국 이런 가사를 보면 그때 사는 미인이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노래를 삼위임국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한국인의 정서나 에토스를 하늘에 대한 그림, 하늘사랑이라고 이제 표현해봤고 만약에 중국인하고 대화를 할 때 한자로 표현한다면 저는 사천이라고 하는 거. 이런 표현은 중국 고전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써야죠 이제. 손기원이라는 분은요, 뭐 성균관 대학에서 어떤 그 경영학과 이화학으로 접목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이분도 한국인의 하늘 개념을 다룬 적인데요. 하늘 지향성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신비성, 종교성, 영성으로 이제 풀이를 하셨거든요. 단군 신화 같은 거를 분석하시면서 여기서 저는 하늘 지향성이라는 개념을 받은 거죠. 즉, 이 한국인들 저런 그런 미지의 세계랄까 초월적인 세계랄까 어떤 이성이나 질서로 환원되지 않는 세계에 대한 동경 그리움을 한국인의 하늘 지향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손기원 선생은 하늘처럼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다.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셨거든요. 이분은 유학을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동학은 설명을 안 하시는데 언급을 안 하시는데 단군신화 분석으로 끝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바로 이런 표현들이 동학이나 천도교가 추구한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처럼 사는 삶, 즉 하늘을 지향하는 것.
그러니까 한국인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유학 연구자지만 중국인들이 이런 표현을 쓸까 전 모르겠어요. 일본인들은 당연히 안 쓸 겁니다. 바로 이런 거에서 그렇죠.인데 유영모의 천지인 명상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첫 챕터가 제목이 이거예요. 유영모에게 있어서 명상의 목적은 하늘을 그리워하고 하늘과 사귀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근데 유영모 선생은 제자분이 함석헌 선생이지만 두 분 다 동학은 언급도 안 했대요. 그죠? 네, 오히려 그리스도교 쪽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표현은 너무나도 제가 볼 때는 동학적이고 고도 제천의례고 권근하고도 통하고 미야지마 선생이 분석한 한국인의 하늘 에토스하고 통하고 다 통하죠. 한국인들은 항상 그런 하늘을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하나 되고 싶어 한다. 중국인들이 하늘과 하나 되고 싶어 한다는 표현을 쓸 때는 하늘의 질서하고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네, 도나리로서. 그래서 합리적이라는 합리라는 표현, 리에 부합된다는 표현도 주자학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치와 하나가 되는 게 하나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 천인합례를.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런 의미의 하늘인 거라서 좀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이론적인 차원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게 저한테 그래서 이게 과제인 거죠. 우리는 하늘이란 말을 아니까 제가 이렇게 던져도 이해의 틀이 다 있으시어요. 근데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한테 근데 중국말의 천이나 영어 해부는 알아요. 하늘을 제가 어떻게 설명하겠고 이런 뉘앙스를 설명한다는 거 쉽지가 않죠. 그것도 외국어로. 그게 제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최근에 그 다음 챕터로 넘어와 있습니다. 더 큰 지평으로서의 하늘이라고 한양대학교 박규태 교수님이 2004년에 쓰신 논문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 이분도 참 선구적이었는데 다산과 동학에서의 하늘을 분석을 하면서 더 큰 체계를 향한 욕망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셨어요. 즉 다산이란 사람은 유학자인데도 서학의 신을 받아들이잖아요. 천주교. 그래서 성균관대에도 다산관이 있는데 제가 나온 서강대에도 다산관이 있거든요. 서강대는 천주교에서 세운 학교니까 그 양쪽에 다산관이 있는 거는 다산이 유학자냐 서학자냐가 아니라 두 개를 다 겸하고 있다는 의미의 그런 의미인데 그런 걸 감안하면은 이 박규태 선생이 말한 하늘의 정의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산은 유학자지만 서학이라는 새로운 체계를 만나니까 또는 더 큰 체계로 보이는 것처럼 만나니까 그거를 배제하지 않고 수용하려 드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아리는 유학인데 이 정신세계만 이제 창조주로 바꾸거든요. 그거 자체가 더 큰 체계를 만들려는 욕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수학 자체가 참 크게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게 한국인의 하늘의 정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0세기 한국 인문학이 어떤 한계를 부딪혔다. 그러면은 하늘을 동경한다면 또 더 큰 체계를 우리가 만들려고 이슬람도 받아들여야 될 줄로. 그게 한국인의 하늘이라는 겁니다. 절대 고정되어 있는 주자학처럼 리도 아니고 정적인 리도 아니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 퇴계 선생이 그 유명한 리는 죽어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리는 죽어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제자인 이상정이라는 분이 활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살아있는 리다. 그 퇴계 선생은 성리학자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리를 말씀하시지만 군데군데 이런 의미의 하늘이라는 표현을 상제라는 말도 쓰고 천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그러면은 주제학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 고정되어 있는 불변의 리가 살아있다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퇴계 선생은 그 리를 이 하늘 같은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역동적으로 막 진화 발전되는 더 큰 체계를 향해서 리도 그래서 계속 움직이는 거고 변화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대학원 세미나를 이번 학기 하는데 그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은 한국철학사 수업인데 수사님들이 듣거든요. 수녀님 수사님들이 어떤 한 수사님이 최재석이란 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퇴계의 활리를 촛불 집회하고 비교를 하면서 서양의 민주주의보다 우리가 더 진화된 그게 촛불 집회 형태잖아요. 퇴계식으로 말하면 민주주의란 리가 서양으로부터 100년 전에 받아들여 왔는데 더 진화되는 겁니다. 한국인들한테는. 그게 활리라는 거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많은 걸 배웠죠. 예, 그게 하늘적인 겁니다. 더 재밌는 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윤동주라는 시인이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아마 하늘을 소재로 한 한글씨를 쓰셨을지 몰라요. 하늘을 향해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쓰셨잖아요. 근데 왜 부끄러움이 이제 없느냐? 더 큰 지평에다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가 무한하게 작아지는 거죠. 그게 꼭 창조주로서의 하느님이 아니더라도 더 큰 세계에다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네? 하면서 뭐 그런 것도 자기를 돌아볼 수도 있고요. 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하면 일제시대 때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사회 참여적이지 못하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 부끄러움의 정서도 나오는 거죠. 왜 한국인들이라 물론 맹자의 이런 부끄러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란 말은 이미 있지만요. 이런 정서가 발전을 하는가 이런 것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또 최근에 동양 철학 분야의 베스트셀러가 된 작년에 나온 오그라 기조 교수님의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그분도 나름대로 한국인의 특징을 분석해 보려고 한 결과 결론을 어떻게 내리셨냐면은 한국인은 도덕지향적이고 상승지향적이고 이것이 한국 사회를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거든요. 그 80년대 민주화 투쟁할 때 서울대학교 유학을 하셨고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그런 역동성을 이제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미야지마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다 그 80년대를 경험을 하셨거든요. 예, 어쨌든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도덕을 지향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상승 이렇게 이제 가고 있다는 건데 이때 도덕이라는 말은 대단히 포괄적입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회 소셜 저스티스, 사회적 정의로서의 도덕의 의미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면적인 양심의 도덕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 6년 가까이 살았지만 일본 사람도 대단히 강해요. 일본 그 양심적인 거 이런 게 있거든요. 뭘 이렇게 물건을 만들거나 연구를 할 때 그런 건 일본 사람도 뒤지지 않는데 사회적 정의의 차원에서 실천성에서 이 일본인이 보기에 한국의 그런 민주화 과정이라는 걸 볼 때 이건 좀 남다르다고 생각해서 도덕 지향성이라고 하셨겠죠. 즉 이때의 도덕은 맹자식으로 말하면 인의 예지 중에 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 사회적인 정의.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동학 천도교 이 시대에 대종교가 나왔잖아요. 당군을 숭상하는 그 민족 종교 중에 하나인데 대종교에서는 개천이란 말을 씁니다. 동학은 개벽이라고 했는데 비슷한 말인데 개천은 하늘을 연다는 말이고 개천절을 그 말로 제정을 했죠. 하늘을 연다는 게 바로 이 도덕 지향성, 사회 정의적인 측면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늘을 연다는 거. 그때 하늘은 지금까지 없었던 더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 도덕 지향성은 하늘과 통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사회가 상승 지향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거를 하라면은 도덕 지향성보다 하늘 지향성이라는 말이 더 포괄적이지 않을까 설명을 하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오그라 기조 교수님이 이 하늘을 설명하면서 아까 한이라는 말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한과도 연결을 지어서 설명하거든요. 즉 토지의 저자인 박경리 선생이 한이라는 건 미래지향적이라고 해석을 했다는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찾아봤더니 박경리 선생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인들은 확실히 이제 한이 있는데 그 한은 뭐냐면은 내가 교육을 못 받은 게 한이 돼서 내 자식만큼은 교육을 시켜야지 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사회를 상승하기도 하고 또 미래지향적이라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애한테 일타는데 아쉬운 거는 그때 한을 원한의 한자에 한을 쓴 겁니다. 우리말의 한이 아니거든요. 즉 하늘적인 한이 아니라 원한의 한인 겁니다. 공공철학을 하시는 김태창 선생님은 이걸 구분을 하시거든요. 제가 하늘과 천을 구분하듯이 그분은 원한으로서의 한과 한글이라고 할 때 큰 한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글이나 한국이나 한결에나 할 때 한은 원한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기제라는 거죠. 즉 풀 수 있는 더 큰 한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편지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런 말을 하시죠. 한을 넘어서면은 동편도 없고 서편도 없고 뭐 득음의 경지가 있을 뿐이라거든요. 그 원한, 자기가 눈멀게 했잖아요. 그 원한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한국인들의 에토스가 이른바 큰 한, 권근이 말하는 하늘로서의 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경리 선생이 비록 원한의 한을 썼지만 이걸 하늘의 한으로 해석을 하면은 잘 맞아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은 미래지향적이고 상승지향적이고 그 안에 도덕지향성도 있고, 그래서 그 도덕은 사회정의적인 도덕이고, 그래서 새로운 하늘을 만들려고 하는 그 역동성도 거기서 나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촛불 집회에 갔을 때 여러 키워드가 생각이 났는데, 작년에 뭐 동학적인 보국 안민도 생각났지만 이른바 증산에서 말하는 회원 상생, 원한을 풀어서, 즉 한을 풀어서 서로가 상생한다. 왜냐하면 그것도 고대 제천의례 같은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한국인들은 그 한 원한을 해악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일종의 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늘과 어원이 통하고, 이건 한국인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이나 촛불 집회도 폭력적으로 가지 않을 수 있고, 최근에 제가 교류하고 있는 일본의 그 기타지마 기신이라는 명예 교수님이 한국에 대해서 많이 교류를 하면서 글도 쓰시는데, 명량이라는 영화도 분석을 하셨고 귀향이라는 영화도 분석을 하셨습니다. 명량은 개벽신문에 실렸고 귀향은 다음에 실리는데요. 귀향이라는 영화는 아시다시피 위안부 문제를 다룬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위안부 문제를 한국적 영성의 각도에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는 그 위안부의 그 상처받은 영혼을 붓으로 풀어내는 그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 그 풀어내는데 죽은 자들도 회원이 되고 산자도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도 회원이 되고, 하다못해 일본 병사까지도 그 붓의 장면에 나타난다고 해요. 네, 저는 그 영화 평만 보고 그런 영화 잘 못 봐요. 마음이 약해서. 근데 실제로 나타나더라고요. 그거는 그 자리에서 한국인이건 일본인이건 가해자건 피해자건 다 회원 상생이 된다. 이게 붓으로 드러나는 한국인의 영성이고 프리문화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많은 통찰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근대라는 세계는, 유학이라는 세계는 굳이 말하면 도덕적 이성이건 과학적 이성이건 수학적 이성이건 이성으로서 세계를 합리적으로 건설해 보려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어쨌든 시작은 그렇게 됐을지 몰라도 그걸로서 힘을 얻은 서구 문명이나 일본 문명은 제국주의의 길을 갔고, 우리 같은 한국이건 뭐 아프리카건 뭐 동남아건 다 식민지를 당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근대의 피해자인 겁니다. 다 상처가 있어요. 사회적 트라우마가 있고, 그걸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지금 기타지마 선생 식으로 말하는 그거는 영성의 차원에서밖에 해결이 안 되는데, 그거를 담지하고 있는 한국인의 개념이 하늘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더 큰 차원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 외천, 외자가 틀렸네요. 그 두려워할 외자, 경천, 사천, 이건 중국적인 개념입니다. 중국에도 이 말이 있어요.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을 섬기고. 물론 조선의 뭐 퇴계나 다선 선생도 아주 좋아했던 말인데, 이거를 제식대로 또는 동학식대로 한국식대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사천, 행천, 채천, 즉 하늘을 그리워하고 하늘을 행은 실천하고 채는 한국을 체화하고 자기화하고 인바디는, 그래서 하나 되려고 하는, 이게 좀 한국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행천, 채천 아마 동학이나 천북에서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천이란 말 없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한국 성리학자들이 외천이나 경천이나 사천이라는 중국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쓴다고 해도 그 뉘앙스는 이 후자에 있는 이런 것들에 가깝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하늘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쓰고 썼다는 거겠죠. 예, 여기까지가 동학 전사고요. 사실 동학부터는 다 아시는 얘기라 짧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얘기를 다 이해하면은 동학이 왜 나왔는지 뭔지는 뭐 다 풀리거든요. 근데 되게 동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동학부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동학이 안 풀리지. 그죠? 동학은 그 앞에 많은 그 함축에서 나온 건데. 예, 이거를 저는 하늘의 재발견이라고 했고, 재발견은 고대 제천 행사의 그 하늘을 한국인들이 주체적으로 드러낸 거고,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조선 성리학자들한테서는 이렇게 단편적으로밖에 나올 수 없었던 거를 성리학 체계가 약화되니까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 중심이 무너지니까 한국인들이 드디어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게 이제 동학이고, 그때 하늘이 전면적으로 무대로 등장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최재욱가 동학을 천도라고 이렇게 다른 말로 말했잖아요. 즉 우리의 학문은 하늘을 중심으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그거의 함축은 그 하늘이 한국인의 영성을 대변하는 말이라면은 동학이 열고자 했던 새로운 시대, 그거를 조선과 다른 근대라고 해봅시다. 한국적 근대는 거꾸로 서구적 근대하고 다르게 이성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영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게 재밌다는 겁니다. 사실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비서구적은 다 이랬죠. 이슬람 문명이 됐건 인도 문명이 됐건 힌두이즘입니까? 아프리카가 됐건 이성적으로 서구의 도전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대응을 했겠습니까? 자신들의 토착적인 영성, 뭐 이슬람이든 힌두 문명이든 간디를 떠올리셔도 좋고 만델라, 네루를 떠올리셔도 좋아요. 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근대를 만들어 갔거든요. 근데 동학이 제일 빨랐다는 게 또 제가 한번 얘기하면 저하자찬이잖아요. 한국인들이 기타지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아프리카 전문가인데 아프리카의 그 진실화해위원회, 이른바 만델라하고 투투 대주교가 했던 인종차별 철폐 정책 했는데 아무런 유혈 혁명이 없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서로의 잘못을 뭐 인정하고 고백하는 걸로써 죄를 묻지 않고 끝냈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새로운 아프리카가 이제 탄생한 건데 그때도 아프리카적인 영성이 작동을 했고 그래서 이제 비폭력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데 그래봤자 그분 말씀은 다 20세기 사례라는 겁니다. 간디가 됐건 만델라가 됐건 누가 됐건. 근데 동학은 1860년이기 때문에 세계사적으로 이건 제일 빨랐다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거를 그 사례들을 토착적 근대화라는 틀로 그분은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비서구 지역에서 일어난 토착적 근대화의 가장 빠른 사례가 동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중국의 힘이 약해지니까 그 동안에 중국에서 개념이나 언어나 뭐 체계를 다 이렇게 수용해서 자기화했던 한국인들이 처음으로 자기 이 생각이나 언어나 문화를 전면으로 드러냈는데 이거를 공자의 말로 표현하면은 술이 아닌 자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수리부작이라는 말을 했는데 수리부작을 우리말로 풀었으면 나는 술을 했지 작을 안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 술이란 말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해설이에요. 해설. 아까 처음에 공자가 나는 말이 없고자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안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술합니까? 이러거든요. 그때 술이란 표현은 뭐 바다 적고 뭐 그런 노트필이라고 이런 거잖아요. 공자는 물론 겸손해서 그랬을지 몰라도 나는 술을 했지 작을 안 했다 그랬거든요. 이게 대단히 유교 문명, 동아시아 문명의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술은 단절이 아니라 계승이거든요. 즉 고대 성인들의 이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문물이 있고 거기서 완벽한 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현대화하거나 뭐 기껏해야 재해석하거나 재편집하는 걸로 충분하다 이겁니다. 공자의 얘기는. 그러니까 중국 문명은요, 이 기독교 같은 창조주가 있는 게 아니라 고대 성인들이 창조주인 거예요. 일종의 문명을 창시했으니까 그걸 공자는 자기라고 한 겁니다. 따라서 19세기까지만 해도 자기란 말은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인들만이 작을 한 거니까. 공자조차도 내가 작을 했다는 말을 못 썼어요. 즉 예나 악이라고 하는
문명을 이렇게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를 요순 임금이 됐건 주나라 문왕 무왕이 됐건 다 그 이미 만들었다고 공자는 생각하고 그걸 우리는 그냥 열심히 잘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술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같은 무슨 창조 개념은 없었어요. 과거에는 19세기까지만 해도 개인도 발달을 안 했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당연히 공자가 그랬는데 조선 문명은 뭐 한국 문명은 더 했죠. 중국 걸 또 술하는 거죠. 그죠? 재술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서양 근대 일본 문명은 뭐가 되겠습니까? 동학시대 후쿠자 유키치라는 사람 술을 했죠. 서구를. 그때 미국에 가고 그랬거든요. 1860년 동학 창시할 때 후쿠자 유키치는 미국을 가고요. 중국은 제2차 아편전쟁이 끝났습니다. 같은 1860년이에요. 서양은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 끝났다고 그래요. 중국이 무너지니까 아편전쟁으로 한국은 동학이 나오고 일본은 서양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타라이프잖아요. 그래서 근대화는 빨랐을지 몰라도 제가 사상가의 입장으로 보면 사상사가의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부럽지는 않습니다. 왜? 우린 곧 죽어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평생 과외만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공부 못해요. 저도 과외 많이 해봤는데 선생 없이 공부 못해요. 근데 될 놈은 선생 없어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지가 풀어보려고 하잖아요. 수학 문제를. 그 놈이 나중에 30년 뒤든 20년 뒤든 뭘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일본 문명에 대해서 갖는 아쉬움은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들도 이제 자결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단히 실용적이어서 시프트가 빨랐죠. 이 세계가 상업국가로 가는구나. 우리도 빨리 그 기차를 타야 되겠구나. 작은 언제 할 건데. 그래서 늘 자신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좀 신뢰되는 말일 수 있죠. 이런 분들한테. 그 기타지마 선생님 그런 걸 다 알고 아니까 저하고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기타지마 선생님 이제 한국인들은 그런 면에서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너무 영성적이고 그렇죠. 도덕지향적이고 오그라 선생님 말하고. 그래서 제가 이 한중일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동학을 중심으로 비교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한국의 민중들은 그 당시에 대단히 좀 고독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로웠을 거라. 왜냐? 사실 중국도 실용주의거든요. 그래도 등소평이라는 분의 실용주의 이런 말도 들었지만 유교도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다분히 영성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공산혁명도 사실 서구적인 혁명하고 크게 다를 거 없고 일본은 일본대로 그렇게 실용적으로 빨리 전환을 하는데 한국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정신세계를 추구한다는 거죠. 동학으로. 그러니까 한중일에서 동학 이전까지는 비슷해 보였는데 동학을 기점으로 한국이 다르구나라는 걸 제가 알 수 있었다 이거예요. 동학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기준이자 바로미터입니다. 네, 한국은 오히려 인도나 이슬람이나 아프리카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근대를 동학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개화파는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이 동학이나 증상견의 원불교 이른바 개벽파, 개벽이라는 말을 공유한 개벽파가 절대 다수였고 이 사람들이 촛불 집회처럼 역사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개화로 말하면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 개화파가 뭐 한국에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다 일본에 가서 배워오는. 척사파는 이미 대세를 거부하고 유교를 고집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뭐가 침몰해가는데 계속 그걸 붙잡고 있다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는 개벽파들이 여는데 그 사람들은 일종의 영성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국과 일본의 차이고 중국의 그 당시 리더 예를 들어서 뭐 유교적인 리더 양대초, 뭐 손문 누구든 좋아요. 오택동과 뭐 다르지 않고 일본의 후쿠자 유키치가 누구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미지로서 간디 같은 이미지는 저한테는 안 떠오릅니다. 이른바 영적인 지도자는 아니죠. 근데 최재현과 최시영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다 이 스피리추얼한 리더가 한국의 그렇게 민중들을 이렇게 끌어간 거거든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그런 리더 안 나와요. 이 차이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국의 근대를 우리가 아니라 제가 지난 30년 가까이
중국과 일본과 서양만 공부해버려가지고 그런 틀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개화파로 해봤자 개화 이전에 실학이 있고 실학이 개화의 뭐 토대가 되고 근대의 맹화가 되고 그게 개화로 이어졌다고 하는데 이 틀은 일본이 이미 후쿠자와 유키치가 해놓은 틀이고 그걸 가지고 다산이 이런 걸 거꾸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대 한국 근대사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실학자들은 좋은 뜻으로는 하셨지만 전혀 현실적인 힘이 없으셨죠. 그죠? 근데 역사를 주도한 건 동학부터였으니까. 절대 한국의 근대를 실학과 개화 중심으로 보는 거는 이건 제가 볼 때 진짜 역사 왜곡이에요. 무슨 독도 문제보다 더 심각한 왜곡이에요. 왜? 자기들이 자기를 왜곡하고 있으니까. 왜? 일본 근대나 서구 근대라는 눈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 틀로서 실학이라는 걸 보고 있으니까. 절대 다산 정약용은 여기서 말하는 영성적인 세계를 추구하면서 유학을 완성하려고 했지 그거를 배제하고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실용주의 유학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 한국 철학을 한 지 한 5, 6년밖에 안 되는데 몇 번 소름이 돋았던 적이 한 두세 번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번이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거를 이 집현전학자 정인지가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작이라는 표현을 써주더라고요. 정음의 작은 술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작입니다. 한국 사상사에서 그 두 번째 작이 동학이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세종과 동학은 달리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학을 또 좀 안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세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사회에 이렇게 리더층들이 많으세요. 기업의 회장님 계시고 장관님, 제가 1년 동안 이쪽 연구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동학하면 진짜 뭐 좀 좌파 빨개진 근데 동학하신 분들은 또 세종에 관심이 없으시지. 그런데 동천의 양면입니다. 세종이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뭐 동학 같은 작을 했을지 모르고 최재가 그 시대에 왕으로 태어났으면 세종 같은 작을 했었죠. 그 작의 정신을 우리 인문학자들이 배워야 하고 계승해야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지금 한국 인문학의 과제이고 아직도 여전히 술의 그 멘탈리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인문학은 비전이 없죠. 절대 동학이나 세종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계승도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최근에 발견한 정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 했는데 이거는 최초로 공개를 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소름이 돋았던 작품 1910년 8월이 한일 강제 병합인가요? 요즘에 그렇게 말하죠. 어쨌든 한일 합방이 되던 해이자 달인데 이때 천도교에서 월보를 만들어내요. 어느 쪽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창간호입니다. 그때 이 동학의 수양론이 수심정기잖아요. 마음을 지키고 길을 바르게 한다. 그거에 대한 이제 해설서를 내고 저자는 이근이라는 분인데 우연히 제가 이 사료를 접했는데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왜? 여기서 하늘을 동사로서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처음 봤습니다. 이런 용례는. 30년 가까이 한문 고전을 봤지만 보세요. 나에는 원문은 사입니다. 이기적인 나, 사와 저는 공적인 나라고 안 하고 공공적인 나라고 해봤습니다. 공적인 하면 괜히 좀 정부나 이런 거에서 공화가 있는데 이기적인 사를 끄는 연후에 내 마음을 천하고 내 기운을 천하여야 수심정기의 수정이 비로소 제대로 된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원문이 천아심 천아기예요. 이걸 번역하면 내 마음을 천하고 내 길을 천하다겠죠. 이게 제 한문 실력으로는 천이 아무리 생각해도 천을 동사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형용사가 될 수도 없잖아요. 여기 완전 센텐스인데 이때 제가 동학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놀랬죠. 동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늘을 이제 완전히 동사로 쓰고 있다는 거는 그렇죠. 아까 우리가 그 설명했던 하늘을 산다는 말을 이쪽에 개념화를 해버린 겁니다. 하늘처럼 한다. 하늘같이 한다. 그 유명한 동학 연구자인 누구죠?
뭐죠? 예, 표영삼 선생이 동학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학을 하든 안 하든 유학을 하든 동학을 알든 모르든 다석 유영무 선생도 하늘을 산다는 표현을 쓰고 퇴계 선생도 아마 하늘을 살았을 거고, 그죠? 고대 제천 행사를 했던 사람들도 하늘을 산 거고, 제가 볼 때는 세종도 백성은 천민이라고 노비도 하늘 같은 존재라고 했다면은 하늘을 산 사람이겠죠. 하늘을 산다.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뭐 한국 안의 갈등, 뭐 남북 문제, 한일 문제 여러 갈등이 있는데 동학에서 솔루션을 내려면은 하늘을 살자. 그 하늘은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국한이 없는 겁니다. 경계가 없는 거예요. 경계가 없죠. 장일순 선생식으로 말하면 너와 나의 그 구분이 없는 겁니다.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습니다. 예, 그겁니다. 그거. 그게 여기서 말하는 공아라는 거예요. 그게 동학이나 천도교식으로 말하면 천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개념을 이제 만들어 본다면. 예, 그래서 하늘 같은 나, 하늘같이 사는 삶을 우리가 회복하는 게 그 마지막 줄로 말하면 포용성, 사상적 포용성, 회통성, 또 동학이 추구했던 창조성, 주체성 이런 것들. 다산이 기독교하고 유학을 접목시켜 보려고 했던 것. 최치원이 화랑의 풍류도는 중국의 유불도 삼교를 전부 포용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풍류 정신. 이게 다 한국인의 영성의 다른 표현들이겠죠. 미야지마 히로시 선생식으로 말하면 이거는 주변 문명이니까 가능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일본은 외국에 들어와도 일본화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쓴 말은. 중국은 역시 중체 서용이라는 큰 구도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프라이드가 참 센 사람들이죠. 그건 뭐 당연하죠. 한국은 나쁘게 말하면 속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장자식으로 말하면은 마음이 허해서 비어 있어서 이렇게 모든 거를 하늘처럼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또 새로운 동학 같은 문명이나 촛불혁명 같은 거를 해낼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런 좀 우리의 인식론적인 장애물, 중국의 유교라는 아주 오래된 틀이나 서양의 근대라는 절대적인 권위의 틀에서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이러한 인문학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는 동학을 제일 잘하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